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2%대 초반으로 빌렸던 사람들, 올해부터 금리 갱신 시점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규모만 50조 원입니다. 월 이자가 한순간에 두세 배 뛰어오르는 거죠. 173만 원 내던 사람이 299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 정부는 1주택자한테도 세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면 진짜 망합니다. 그럼 대체 언제 사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냉정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세계의 시한폭탄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두 개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먼저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지금 이게 135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5%까지 올라왔어요. 100명 중 5명이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건설사들이 지금 속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자율도 살인적이에요. 시중금리가 폭등하면서 PF 대출 이자도 덩달아 치솟았거든요. 원래 3~4센트대로 빌렸던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7에서 8턴트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자만 내기도 벅찬 상황이죠. 그럼 두 번째 폭탄은 뭐냐?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1069조 원이에요. 1,000조를 넘어버렸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카페 하나 차리려고 치킨집 하나 열려고 대출받은 사장님들 빚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버티려고 빌렸던 돈들 아직도 못 갚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영업 매출은 바닥인데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니까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이 두 개 합치면 1200조 원이 넘는 부채가 지금 떨리를 틀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2026년 딱 지금이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게 50조 원입니다. 50조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2021년에 집값 폭등할 때 급하게 대출받았던 사람들 돈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서울 아파트값이 매주 1억씩 오르던 시절입니다. 다들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1억만 더 오르면 손도 못 댄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했잖아요. SNS에는 영끌에서라도 샀다는 인증글들이 넘쳐났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5년 혼합형 고정금리로 대출을 땡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5년 동안만 금리를 딱 고정해주고 5년 지나면 그때 시장금리로 바뀌는 상품이거든요. 일종의 시한폭탄이죠. 2021년 당시엔 이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왜냐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역대급 저금리 시대였죠. 코로나로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풀던 때니까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금리도 2%대 초반에 머물렀던 겁니다. 2.3%, 2.5% 이런 식으로요. 5억 빌려도 월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다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까지 있었으니까요. 1년만 기다려도 1억은 오른다. 그럼 대출 이자 따위는 우습다. 이런 계산들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2021년 한 해 동안 엄청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들이 정확히 5년 뒤인 올해 갱신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5억을 2.3% 금리로 빌렸다고 쳐봅시다. 월 납입금이 얼마였을까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7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날아가는 이자가 95만 원, 나머지 77만 원은 내 집 원금을 갚는 거니까 일종의 저축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월세로 100만 원씩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95만 원 이자 내고 내 집 갖는 게 이득 아냐? 논리적으로 들리죠. 실제로 그때는 그게 말이 됐어요.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낮고 미래도 밝아 보였으니까요. 경제 전문가들도 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혼합형 고정금리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금리가 7%입니다. 2.3%에서 7%로요. 3배가 넘게 뛴 겁니다. 에이 7%는 좀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6%대 중후반을 찍었고 신용등급 조금만 낮거나 조건 안 좋으면 7% 넘게 나오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요.
기준금리는 2.5%인데 실제 대출 금리는 7%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경제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주담대 금리 7% 육박, 대출 이자 폭탄 현실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2021년에 이 정도 이자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지금 감당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3배 뛰었는데 월급이 3배 오른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대출금리만 미친 듯이 치솟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뉴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했다던데 왜 내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는 거냐? 이런 하소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답은 시장금리에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폭등하고 있어요.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이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3.1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75%예요. 3개월 만에 0.6%포인트 이상 뛴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 정도 속도로 금리가 오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3년 만기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8%대였던 게 지금은 3.3%까지 올라왔어요. 모든 만기 구간에서 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정부조차 돈 빌릴 때 예전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3.75%인데 우리가 5억 빌려주면서 2%대 금리를 받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묶어놔도 실제 시장에서는 그 금리로 거래가 안 됩니다. 시장금리가 이미 훨씬 높은 곳에 가 있으니까요. 결국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은 시장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6, 7%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그 금리로 돈 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꽁꽁 쥐고 있어요. 왜냐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PF 대출은 연체율 5%에 터질 것 같고 자영업자들은 이자도 제때 못 내고 가계부채는 2,000조를 넘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신용경색이라고 합니다. 돈의 혈액순환이 멈춰버린 거예요. 시중에 현금은 있는데 아무도 빌려주질 않으니까 금리만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정타는 미국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요. 원래 시장에서는 올해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한국도 숨통이 트이니까요. 근데 지금 동결 확률이 75%예요. 인하는커녕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거든요. 실업률은 낮고 소비는 활발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내렸다간 물가가 다시 틀 수 있으니까 연준이 신중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한테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달러 금리가 높으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함부로 못 내려요. 내렸다간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지니까요. 결국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빨라야 하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대출 금리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기름을 붓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게 뭐냐면 긴급 여신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디지털 뱅크런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행이 이런 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은행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더 강력한 걸 들고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도 제도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은행들한테 너네 자본금 더 쌓아놔라 강제하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 사업하려면 고객 예금이랑 금융채로 돈을 모으잖아요.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제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자기 자본을 확보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위기 터졌을 때 은행이 망하지 않게요.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늘려야 하니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돈 빌려주는 양을 확 줄이는 거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자본금 더 쌓으라고 압박하니까 은행들은 그럼 대출 덜 해주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시중에 도는 돈이 더 줄어들고 서민들은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금융 건전성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유동성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출 규모 줄이라는 당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꼼수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가산금리가 뭐냐?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추가 이자예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인데 은행이 당신은 신용이 별로니까 가산금리 4.5% 추가요. 이러면 총 7%가 되는 겁니다. 은행들이 지금 이걸 마구 올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 쫓아내려고요. 금리가 너무 높네요 하면서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 규모 줄이라는 정부 지시도 지킬 수 있고 일석이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렇게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 마진을 더 벌리게 됩니다. 예금은 2% 주고 대출은 7% 받으니까 5%를 남기는 거죠. 이게 다 은행 수익이에요. 정부 규제를 핑계로 금리 올리면서 실제로는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겁니다. 이걸 관치금융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엉뚱하게 은행 이익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서민들이죠. 특히 5년 전에 영끌에서 집 샀던 사람들 지금 가산금리 폭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잡겠다고 하는데 정작 기존 대출자들 이자 부담만 미친 듯이 늘어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두세 배로 뛰니까 생활비 쪼개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숫자를 한번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를 합치면 2,0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치 GDP랑 맞먹는 금액이에요.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전부를 빚으로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IMF 총재가 직접 나서서 경고할 정도예요. 한국 가계부채 문제 정말 위험하다.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가 뭡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한테 구제금융 던져줬던 바로 그 기관이에요. 그 IMF가 또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규모가 225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돈 모자라니까 국채를 찍어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225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정부가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큰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민간으로 가야 할 돈이 말라붙습니다. 기업들도 돈 빌려야 하고 개인들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니까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공급 법칙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묶어놔도 실제 시중금리는 3%대 후반까지 뛰어오르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75%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시장에서 빌려가니까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이 7%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5년 전 2021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5억짜리 집인데 현금은 없죠. 그래서 5억 전액을 35년 만기로 대출받았어요. 당시 금리가 2.3%였습니다. 이 사람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얼마였을까요? 173만 원입니다. 그 안에 이자가 95만 원, 원금 상환이 77만 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월세로 100만 원씩 내고 있잖아. 그냥 허공에 날리는 돈이야.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대출 받으면 이자가 95만 원이네? 100만 원보다 적잖아. 게다가 나머지 77원은 내 집 원금 갚는 거니까 저축이나 마찬가지고. 이거 완전 이득 아냐? 계산이 딱 들어맞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그때는 말이 됐습니다. 금리도 낮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1년만 기다리면 1억은 오른다는 게 상식이던 시절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으로 간과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세후 3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주거비로 100만 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월급의 3분의 1이에요. 이미 과도한 겁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주거비 비율이 소득의 15% 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3%를 쓰고 있었어요.
월세 살 때부터 이미 무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값 오르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조급함에 그 무리한 주거비를 그대로 대출 이자로 전환시킨 거예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소득 대비 감당 안 되는 주거비를 쓰는 습관. 이게 결국 영끌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달콤했던 고정금리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갱신해야 하는데 금리가 7%로 뛰었습니다. 5년 동안 원금 조금 갚았죠? 4억 4,900만 원 남았어요. 이 돈에 7% 금리가 붙으면 월 납입금이 얼마가 될까요? 299만 원입니다. 기존에 173만 원 내던 게 299만 원으로 뛴 거예요. 126만 원이 늘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대출 이자로만 299만 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비가 안 남아요. 밥 먹고 교통비 내고 애 학원비 내면 끝입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 늘어난 126만 원이 뭐냐? 거의 다 이자예요. 원금 상환은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그냥 이자만 더 내는 겁니다. 299만 원 중에서 순수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60만 원 넘어요. 원금은 겨우 30만 원대 갚는 거예요. 이 상태로 20년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 남은 대출 잔액이 2억 5,700만 원입니다. 20년 동안 매달 299원씩 총 7억 원 넘게 갚는데도 빚이 2억 5천 원이나 남는다는 겁니다. 저 1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갚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매달 이자 내느라 정신없고 원금은 안 줄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25년을 갚아도 여전히 막대한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집 한 채 사려고 평생을 은행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금리가 이 정도로 높으면 대출은 빚이 아니라 올감이에요. 한 번 걸리면 절대 못 벗어나는 덫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집을 파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은 떨어졌죠. 5억 주고 산 집이 4억 5천이에요. 팔아도 빚이 남습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소득에 맞지 않게 무리한 주거비를 쓰는 습관. 이게 결국 영끌로 이어집니다. 2020년, 2021년 그때의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생애 최초 같은 정책 금융금리가 낮아 보여도 총 대출액을 집값의 30% 이내로 묶으세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꺾였고 자산 흐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집값 상승만 믿고 빚내는 건 자살 행위예요. 주거비는 소득의 15% 이내로 통제하십시오. 이자 폭탄 위험 없는 안전한 범위에서만 내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